이번 시간에는 프린트 124쪽 무역 원리와 무역 정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역이라는 거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상거래, 즉 국가 간의 수출과 수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무역이 왜 필요하냐? 무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무역 당사국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무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무역 당사국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익이 발생을 하냐면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재화를 획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상품의 선택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일어날 경우 이를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해소를 할 수 있고, 기업 혁신을 촉진을 하며 규모의 경제 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역이 이제 국내 거래와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국내 거래와 다른 점은 이제 생산 요소의 이동이 제한이 되고 생산비와 가격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간에 갖고 있는 자원이 다르고 생산 기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산비와 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각국의 화폐 제도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수출 수입에서는 국내 거래와 다르게 환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 우리 135쪽을 보면은 이제 무역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용 여러분들 선생님 같이 읽지 않을 테니까 읽어보고, 결국에 세계의 많은 나라는 무역을 통해서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자원 및 재화와 서비스 등을 거래를 하기 때문에 무역이 이러한 이유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136쪽에 보면은 무역의 발생 원리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K는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할 때보다 특화, 분업, 교환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상호 의존할 때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늘어나고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 상품을 특화하고 분업을 하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자국 생산한 상품을 다른 국가와 교환함으로써 거래 당사국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무역 발생에 관한 이론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절대 우위론이 있고 두 번째로 비교 우위론이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말한 절대 우위론은 각국이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적게 드는 재화를 특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교환을 하면 무역에 이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절대 우위론의 한계로는 한 나라가 두 재화 모두에게 절대 우위나 절대 열이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무역을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비교 우위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작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에 특화하여 상호 교환함으로써 참여국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 우위론에서 한 나라가 두 재화 모두에게 절대 우위 혹은 절대 열이인 경우에 무역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비교 우위론 같은 경우 어느 한 나라가 두 재화의 절대 우위에 있을 때도 무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우위론의 의의를 보면 국가 간의 자유무역이 결국에는 모든 국가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고, 국제 분업 및 무역에 관한 기초 이론으로 자유무역주의의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가 어떻게 다른지 교과서 137쪽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절대 우위라는 건 각국이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적게 드는 재화를 특화해서 상호 교환함으로써 무역이 발생을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교과서 137쪽을 보면 A국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만드는데 $10가 들고 B국 같은 경우에는 $15가 드는 거야. 그러니까 휴대폰 같은 경우는 A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옷을 만들 때 A국은 $12, 그 다음에 B국은 $8가 드는 거야. 그러니까 옷 같은 경우에는 B국에서 절대 우위가 있기 때문에 각각 절대 우위가 있는 상품을 특화해서 교환을 할 경우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절대 우위론입니다. 그래서 A국 같은 경우는
절대 우위가 있는 휴대전화를 생산을 할 거고, B국 같은 경우는 절대 우위가 있는 옷을 생산을 해서 이들이 각각 A국은 휴대전화, B국은 옷에 절대 우위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절대 우위가 있는 상품을 특화해서 교환을 하면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론이 절대 우위 이론입니다. 근데 얘네의 문제점이 뭐냐면 어떤 경우에 설명을 못하냐면, 얘들아 여기 봐봐. 지금 C국이 휴대전화 10달러, 그 다음에 D국이 20달러야. 그러면은 절대 우위가 있는 건 C국이란 말이야. 휴대전화에 대해 절대 우위가 있는 건 C국인데, 옷 같은 경우도 보면은 C국은 12달러, D국은 15달러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도 옷에 대해서도 C국이 절대 우위가 있는 거야. 이런 경우에 절대 우위로는 무역이 왜 발생하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경우 C국이 휴대전화, 옷 모두 두 가지 재화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을 때, 이때에도 무역이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무역이 발생을 하고 이때 어떤 이익이 생기느냐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비교 우위론입니다. 그래서 비교 우위론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비교 우위론은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 보는 표와 같이 나 1단위당 생산비용 보는 것 같이 한 나라가 이제 두 재화 모두에게 절대 우위가 있는 경우에 요럴 때도 무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나라, 즉 C국이 휴대전화와 옷 모두에 대해서 절대 우위가 있을 때 절대 우위론으로는 두 나라 사이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지만 비교 우위론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즉 비교 우위란 뭐냐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적은 기회비용, 그리고 즉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두 나라가 각각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을 특화를 해서 교환할 경우에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보면 이제 요 표를 함께 보도록 하자. 우리 C국이 만약에 무역을 안 하고 자기들 자국에서 휴대폰과 옷을 모두 생산한다고 하면 총 12달러의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D국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와 옷을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한다면 총 35달러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얘네 둘이 무역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무역을 할 때 각각의 나라에서 휴대전화를 만들지 옷을 만들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C국에서 만약에 10달러를 가지고 휴대폰을 한 대를 만들 수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만약에 이 10달러를 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 얼마를 포기했느냐라고 계산을 하면 C국 같은 경우는 옷을 12분의 10벌을 포기를 한 거잖아. 그리고 D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휴대전화를 하나 만드는데 20달러가 들어. 근데 옷 하나를 만드는데 15달러가 들어. 그래서 D국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를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옷 15분의 20벌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C국의 옷에 대한 기회비용도 똑같고, 그렇게 보면은 얘들아, 여기서 보면은 얘네 둘 중에 기회비용이 누가 더 작을까? 지금 휴대전화에 대해서 보면은 얘는 얘 같은 경우 지금 C국 같은 경우 0. 몇몇 벌을 포기를 한 거고, 지금 D국 같은 경우는 1. 몇몇 벌을 포기를 하게 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C국에서는 휴대전화를 생산하는 것이 맞겠고, 그 다음에 D국 같은 경우 D국에서는 옷을 생산하는데 비교 우위가 있겠지. 그래서 각 나라에서 이제 두 개씩을 생산을 해서 1대1로 교환을 한다고 하면은 C국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을 생산하기로 했잖아. 휴대폰 두 개를 생산하는데 20달러가 들 거고, 그 다음에 D국 같은 경우 의류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30달러가 들겠지. 의류 두 벌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씩 교환을 하게 되면 결국에 C국에서는 휴대전화를 한 대 주고 의류를 한 벌 가져올 거야. 즉 20달러를 가지고 휴대전화 한 벌, 옷 한 벌을 갖게 되고, D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옷을 한 벌을 주고 휴대전화를 한 대 들여오겠지. 그럼 D국 같은 경우는 30달러를 가지고 휴대전화 하나와 옷 한 벌을 받게 되겠지. 그러면은 아까 봤을 때 얘들아 잠깐 미안해. 여기 22달러다.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 12달러가 아니고 시국 내에서 자국에서 생산해서 쓰려면 22달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무역 전에는 시국 같은 경우 자국에서 휴대폰과 옷을 생산하려면 총 22달러가 필요했는데 무역을 통해서 휴대전화를 2개를 생산하고 D국과 옷과 휴대전화를 1대1로 무역을 할 때 20달러만 가지면 휴대전화 하나와 옷 하나를 이제 소비할 수 있게 되었고, D국 같은 경우도 자기들 자국 내에서 만들 때는 35달러가 필요를 했는데 이제 옷을 2벌을 만들어서 C국과 휴대전화와 옷을 1대1로 교환하면 30달러에 이제 휴대전화 하나와 옷 한 벌을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즉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C국이 비록 두 재화 모두에 대해서 절대 우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역을 했을 때 자국 내에서 생산할 때보다는 둘 중에서 이제 휴대전화, 옷 모두 C국이 절대 우위가 있지만 이러한 기회비용을 계산을 해서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을 찾아서 각각 그 상품을 특화해서 교환할 때 자국 내에서 생산해서 소비할 때보다는 훨씬 더 이익이 됨을 우리가 교과서 사례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EBS에서 이제 비교 우위의 원리, 비교 우위의 뭐 특화, 무역 발생 뭐 이렇게 기타 등등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 조금 더 숫자가 이제 숫자가 이제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비교 우위의 원리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과서에서 봤던 거 프린트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비교 우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작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록 한 나라가 무역을 하고자 하는 2가지 상품에 대해서 절대 우위가 있더라도, 그리고 나머지 한 나라가 그 무역을 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서 절대 열의가 있더라도 무역이 발생을 하고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생길 수 있음을 이야기했고, 우리 교과서 사례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특화 같은 경우 이제 특화라는 거는 각 나라에서 이제 어떤 상품을 만드는지 정하는 건데, 한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보다 절대 우위가 아닌 비교 우위를 가진 상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특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교과서 137쪽을 보면은 C국이 2개 다 절대 우위에 있지만 기회비용을 계산해서 결국 C국은 휴대전화, D국은 옷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요 상품을 각각 특화해서 1대1로 교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무역의 특화의 방향성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그래서 비교우위 가진 상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특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역 특화의 방향을 보면은 이제 어떤 거를 생산할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얘들아. 그래서 이런 방향 설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국가의 기술력과 세계 시장의 여건, 그다음에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를 해야 되고, 현재 비교우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차세대 유망 산업의 발굴과 특화를 하기 위해서 전략을 잘 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 지금 교과서래 프린트 125쪽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을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필기를 했거든. 그래서 우리 이 부분 여러분 125쪽에 프린트 보면서 화면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125쪽 위에 보면은 비교의 원리와 무역 발생이라고 해서 생산비 비교라고 줬고, 생산 요소는 오직 노동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국 같은 경우 노동력 10명을 투입을 하면 의류 한 벌이 무조건 나오는 거야. 여기 이 부분이 빠졌다. 의류 한 벌, 그 다음에 기계 한 대. 그 다음에 갑국 같은 경우 12명을 투입을 하면 무조건 기계 한 대가 나오는 거야. 즉 생산 요소는 노동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뭘 줬냐면 부존 노동량, 그 나라의 노동량이 얼마나 되느냐. 즉 우리가 왜냐면 프린트를 보면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존 노동량이 얼마나 되냐라고 했을 때 갑국은 1200명, 을국은 720명의 부존 노동량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
생산비와 부존 노동량을 가지고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거거든요, 얘들아. 보면은 갑국에서 1200명의 부존 노동량이 있었잖아. 근데 갑국에서 의류를 만드는데 10명이 필요해. 그럼 1500명이 모두 다 의류를 만들러 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00명이 모두 다 의류를 만들러 간 거야. 그러면은 의류를 만드는데 10명만 필요하기 때문에 1200명이 모두 의류를 만들러 가면 의류를 120벌을 생산을 할 수 있겠지. 대신 의류가 120벌 생산할 때 기계는 0이 되겠지. 그래서 요걸 그래프로 나타나면 요 점이 되겠지, 얘들아. 그 다음에 갑국에서 1200명이 모두 다 기계만 만들러 가는 거야. 그럼 기계 한 대를 만드는데 12명이 필요해. 근데 기계만 모두 만들러 가면 1200명이 이제 기계를 만들려면 기계는 100대를 생산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때는 의류는 당연히 0벌을 생산을 하겠지. 그러면은 그 점을 그래프상에 표현하면 요 점이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요 두 점을 연결을 하면 요것이 이제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을국도 똑같아. 을국의 부존 노동량이 720명이래. 근데 을국에서 의류를 한 벌을 만드는데 9명이 필요하대. 그럼 720명이 모두 다 의류를 만들러 가면 의류는 80벌을 만들게 된 거. 당연히 기계는 0대를 만들겠지. 그럼 요걸 그래프에 그리게 되면 요 점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720명이 모두 다 기계만 만들러 간대. 근데 의국에서 기계 한 대 만드는데 8명이 필요하대. 그러면은 720명이 가서 기계를 만들게 되면 총 기계만 만들게 되면 90대를 만들게 되고 의류는 당연히 0이겠지.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요 두 선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됩니다. 그럼 얘들아 이제 우리 이 그래프를 보면 갑국과 을국이 각각 이제 어디에 혹시 절대 우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갑국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보면은 갑국의 경우에는 기계를 얘네가 이제 부존 노동량을 모두 투입을 해서 기계를 만들 경우에 100대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을국 같은 경우는 모두 투입을 해서 만들 때 90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갑국이 기계에 대해서는 누가 더 절대 우위가 있냐면 기계에 대해서 갑국이 절대 우위가 있는 거야. 그럼 의류를 한번 볼게. 의류 같은 경우 갑국은 부존 노동량을 모두 투입해서 만들 때 120벌. 그 다음에 을국은 모두 투입을 해서 만들 때 80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의류 역시도 누가 절대 우위가 있냐면 의류 역시도 갑국이 절대 우위가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절대 우위론에서는 무역이 발생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런 경우에 비교 우위론에서는 그래도 무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리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절대 우위론에서는 이 갑국과 을국의 무역 발생을 설명할 수 없고 비교 우위론을 통해서 이 무역 발생을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보면 우리 이제 비교 우위론에서는 무역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지금 갑국이 두 개 모두에 대해서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나라들이 각각 이제 어떤 거에 비교 우위가 있는지 비교 우위가 있는지 찾아서 그 상품을 우리가 이제 생산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비교 우위 각각 어느 나라가 어떤 제품에 비교 우위가 있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누가 무엇을 생산을 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갑국 같은 경우에 의류 한 벌을 만드는데 10명이 필요한데 기계 한 대를 만드는데 12명이 필요해. 그러면은 이 10명이 이제 의류를 한 벌 만들므로 인해서 기계를 얼마나 포기를 하는지 그걸 계산을 해봐야 돼. 그래서 갑국 같은 경우 의류 한 벌을 만드는 10명이 가서 기계를 만들면 몇 대를 만들 수 있니? 그러니까 10명이 가서 기계를 만들면 총 기계의 12분의 10대를 포기를 하고 의류를 한 벌을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약분을 하게 되면은 즉 갑국 같은 경우에는 의류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 6분의 5대를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회비용을 보면 갑국은 기계 의류 한 벌을 생산하기 위해 기계를 6분의 5대를 포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을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의류 한 벌을 만드는데 9명이 필요한데 기계 한 대를 만드는데 8명이 필요하대. 그러면 이 9명이 기계를 만들러 가면 1. 얼마 대를 포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얘 의류 한 벌에 대한 갑국과 을국의 기회비용을 적어보면 갑국 같은 경우는 기계 6분의 5대를 포기를 하고 을국 같은 경우는 기계 8분의 9대를 포기를 해. 누가 더 포기한 게 크냐면 을국이 더 포기한 게 크잖아. 즉 을국의 의류 한 벌에 대한 기회비용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류 같은 경우는 갑국이 생산을 할 거고, 다음으로 기계 한 대에 대해서 갑국과 을국의 기회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갑국 같은 경우 기계를 한 대를 만드는데 12명이 필요해. 근데 의류 한 벌을 만드는데 10명이 필요하네. 그럼 12명의 의류를 만들러 가면 1. 얼마 벌을 만들 수 있겠지. 근데 그 부분을 포기를 한 거고, 을국 같은 경우 기계 한 대를 만드는데 8명이 필요하고, 기계 한 대를 만드는데 8명이 필요를 하고, 그 다음에 의류 한 벌을 만드는데 9명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8명이 의류를 만들러 가면 0. 얼마 벌을 만들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요것들을 계산을 해서 기회비용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겠지. 그러면은 기회비용을 누가 더 큰지 계산을 해보면 갑국은 1. 몇 벌을 포기를 해야 되고 을국은 0. 몇 벌을 포기를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더 적은 을국에서 기계를 생산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요 비교 우위 판단이라고 해서 프린트 어디를 보냐면 우리 지금 여기까지 했고, 비교 우위 판단이라고 해서 보면은 의류 한 벌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은 기계 6분의 5대를 포기해야만 의류를 한 벌을 생산할 수 있고, 을국은 기계 8분의 9대를 포기를 해야만 의류 한 벌을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류는 누가 만드는 게 좋다? 의류는 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 더 적은 쪽이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갑국이 의류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계에 대해서 보면 기계 한 대를 만드는데 갑국은 의류 5분의 6벌을 포기를 하고 을국은 9분의 8벌을 포기를 해. 즉 기회비용이 적은 쪽에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을국이 기계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아까 썼듯이 갑국이 의류 생산, 그 다음에 을국이 기계를 생산을 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갑국이 의류 생산에 특화를 하고 을국은 기계 생산에 특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갑국은 의류를 을국에 수출을 하고 을국으로부터 기계를 수입을 받게 되고, 을국은 기계 생산에 특화를 해서 갑국에 수출을 하고 갑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보면은 우선 얘들아 요거는 하지 마. 요거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무역 조건의 결정 요거는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무역 조건은 1대1로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갑국이 의류를 생산을 해서 을국에 수출을 하고 을국으로부터 기계를 받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갑국이 의류를 생산을 했고 그 다음에 의류를 생산을 해서 이제 을국으로 수출을 하고 을국으로부터 이제 기계를 받을 겁니다. 그럼 우리 무역 전에 이제 프린트를 보면은 어떻게 생산을 했는지 나와 있어. 무역 전에 갑국은 여기 나와 있어요, 얘들아. 무역 전에 갑국은 의류 66, 기계 45대를 자국 내에서 생산 소비하고 있었고, 을국은 의류 40, 기계 45대를 생산 소비하고 있었어. 그럼 보면은 갑국은 의류 66, 기계 45, 그다음에 을국은 의류 40, 기계 45대를 각각 자국 내에서 생산 소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국은 의류만 생산을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의류만 생산을 하기로 해서 특화를 하기로 했는데, 의류만 생산을 했을 때 120벌을 생산을 할 수 있었고, 을국은 기계만 생산하기로 했어. 그랬을 때 기계만 총 90대를 생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각각 특화를 한 거잖아. 그래서 특화를 했는데 우리 이제 무역 전보다 무역 후에 덜 쓰고 싶진 않잖아,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의 교환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무역 조건은, 교역 조건은 1대1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즉, 교환 비율은 1대1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의류를 120벌을 우리가
생산을 했잖아. 근데 이제 을국이랑 갑국 입장에서 을국이랑 1대1로 교환을 할 거야. 그러면은 이제 갑국 입장에서는 갑국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의류를 만들었고 기계를 우리가 무역 전에 45대를 썼잖아. 근데 무역 후에 이거보다 덜 쓰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갑국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우리 있잖아. 그러니까 갑국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무역 전에 기계 45대 썼어. 그러니까 나 45대 줘.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은 을국 입장에선 지금 자기들이 기계를 90대를 만들었잖아. 근데 90대를 만들어서 이제 갑국이 가서 45대 줘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90대 중에서 먼저 보면은 45대를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을국 같은 경우 무역전에 기계를 45대를 썼잖아. 근데 우리가 90대를 생산을 했네? 그러면은 갑국이 요구하는 45대를 줘도 우리가 무역전에 쓰던 45대만큼은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을국이 얘기를 하겠지. 오케이, 니네 45대 줄게.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여기서 갑국에서 만든 기계 90대 중에 기계 90대 중에 45대는 갑국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45대는 자기들이 소비를 하겠지. 그럼 이제 을국에서 얘기할 거잖아. 야, 우리가 기계를 니네가 45대 달라고 해서 줬잖아. 그러면은 우리 의류 45벌 줘.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갑국에서 오케이, 줄게. 라고 해서 을국한테 이제 자기들이 만든 의류 중에 을국한테 45벌을 주겠지. 왜 45벌을 줘? 우리가 교환 비율이 1대1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자기들이 기계를 이렇게 45대를 받아왔기 때문에 의류 41벌을 1대1로 얘네 둘이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120벌 중에 45벌을 주고 남은 75벌은 갑국에서 소비를 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교환을 거친 다음에 보면은 무역 후에 이제 갑국에서 의류는 어떻게 됐냐면 120벌 중에 을국에게 45벌을 줬고 그 다음에 남은 75벌은 자기들이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을국에서 기계 90대를 을국은 갑국에 45대를 수출을 했고 나머지 45대는 자기들이 소비를 하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무역 전에 요것과 무역 후에 지금 소비량을 비교를 해보면 갑국 같은 경우는 의류 9벌을 더 소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기계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을국 같은 경우는 의류 5벌을 더 소비하게 되었고 기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역 후 이익 같은 경우 보면은 갑국은 의류 9벌, 을국은 의류 5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125쪽으로 넘어오면 지금 선생님 설명했던 이렇게 그리면서 설명했던 내용에 대해서 필기가 쭉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옹클 끝나고 학교에 오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서 이제 126쪽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선 125쪽에 자유무역과 그 다음에 자유무역과 그 다음에 보호무역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무역은 비교우위 제품의 수출과 비교열의 제품의 수입이 무역 참가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교과서 휴대폰과 옷 사례 그 다음에 우리 프린트 이제 기계와 의류 사례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모든 무역 거래를 자유롭게 방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자유무역입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의 이익으로는 소비 가능 영역, 그러니까 비교 우위에 따라 무역을 할 수 있을 때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같은 거를 소비를 해도 비용이 더 적게 들었지. 그래서 소비 가능 영역이 확대가 되고 소비자들이 이제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거 우리 봤습니다. 교과서에서 요렇게 각각의 할 때는 22달러였는데 20달러만 들었고 각각 자국 내에서 생산할 때는 35달러였는데 무역을 했을 때 30달러만 들었던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었고 또 외국 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기술 개발과 품질 관리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국내 산업의 생산성이 증대가 되고 그 다음에 대량으로 생산을 하게 되니까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할 수 있는 거야. 규모의 경제란 뭐냐면 얘들아
어차피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요건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고정 비용이 낮아지고 이제 단위당 생산 비용이 낮아져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할 수 있고, 또 무역을 통해서 재화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나 기술이 전파가 돼서 선진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이제 값싼 원자재나 부품이 수입이 되면 국내에 물가가 안정이 될 거고, 요런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자유무역의 결과로 자유무역의 결과에 대해선 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무역이 있는 거야. 보호무역은 뭐냐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비교 우위를 통해서 각각의 제품에 비교 우위가 있다고 해도 이제 각 나라에서 이제 한쪽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한쪽이 너무, 그러니까 앞으로 경쟁력이 없는 사업이 특화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자유무역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 경쟁력 없는 산업에 대해서만 계속 비교 우위를 가지고 무역을 할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산업, 즉 유치 산업이라고 하거든. 아직 커야 되는 그런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는 우리는 무역을 하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그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을 하면서 즉 수입, 대외 무역을 통제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제 보호무역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무역의 대표적으로는 이제 관세나 수입 할당제, 수출 보조금 등의 이제 비관세 장벽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세를 수단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수입 할당제 이런 것 등의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이제 국내 산업, 즉 유치 산업인 국내 산업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보호 무역 정책의 근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유치 산업 같은 경우 커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수입을 하게 되면은 국내 산업이 감소하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외국하고 무역을 열어버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유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과 어느 정도 경쟁이 가능할 수 있는 시점이 될 때까지 좀 자국의 유치 산업을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갑질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의 불공정 거래에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이나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을 해서 이제 보호무역 정책을 피는 요 네 가지 근거가 이제 보호무역 정책을 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를 어떻게 붙이냐면, 요 관세 부과의 효과는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국제 가격이 P1에서 즉 1,000원에서 만약에 결정이 됐다고 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관세를 만약에 200원을 붙여서 우리나라에서는 요게 1,200원에 거래가 되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은 1,000원일 때 지금 요만큼이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수요가 됐잖아. 그러니까 즉 1,000원일 때 이랬고, 그 다음에 1,200원일 때, 요거 1,200원을 파란 색깔로 써볼게. 1,200원일 때 요만큼이 공급이 되고 요만큼이 수요가 됐잖아. 그러면 얘들아, 요걸 가지고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보면은, 이제 요만큼 원래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는 Q4만큼 소비가 됐었는데, 이제 관세 부과가 된 이후에는 Q3만큼만 이제 소비가 되게 되지. 그래서 국내 소비량이 요만큼이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내 생산량이 예전에는 이제 관세 부과를 하기 전에는 Q1만큼만 생산을 했잖아. 그런데 관세 부과가 된 이후에는 Q2만큼, 즉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요만큼의 관세 수입을 얻을 수가 있겠지. 즉 200원만큼 이제 관세를 부과를 했고, 즉 요만큼 이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요만큼의 관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상수지 개선 부분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량이 관세 부과를 했을 때 국내 소비량이 어떻게 되는지, 국내 생산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관세는 얼마만큼
관세는 얼마만큼 수입을 정부가 이제 관세 수입을 얼마만큼 걷어들일 수 있는지 요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과서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기 교과서 몇 쪽이냐면 138쪽에 비교 우위의 결정 요인이 있거든. 그래서 요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개별적으로 읽어보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무역 정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무엇일까라고 해서 교과서 139쪽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무역 정책이란 한 국가가 이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이제 인지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유무역 정책은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는 거고, 보호무역 정책은 그래도 정부가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이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역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제 이런 무역에 개입을 하는 것을 보호무역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무역 정책에는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우리 아까 프린트로 봤던 거,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국 기업과 경쟁을 하는데,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이제 경쟁력을 기술 개발이나 품질 관리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와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니까 기술 이전 효과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한계점도 있겠지. 그래서 한계점은 이제 국가가 이제 경쟁력을 갖췄으면 유리하겠지만, 그렇게 갖추지 못한 산업과 이제 개인, 기업, 국가의 경우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고, 또 이제 나라 전체적으로는 무역 당사국의 이익은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이익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은 아니겠지. 이제 우리가 이제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이익이 이제 돌아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산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자유무역을 하더라도 이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겠지. 그래서 자유무역에서 발생한 이익은 선진국가, 개발도상국가, 그 다음에 공업국가, 농업국 간에 이제 불균등하게 배분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국내 시장의 해외 의존도를 높여서 이제 외국에서의 그런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호무역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보면, 우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유무역이 확대가 되고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이제 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국가가 무역에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무역 정책을 폈을 때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는데, 먼저 유치산업의 경우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보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품을 수입을 하면서 그 산업 같은 경우 이제 수입에 의존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실업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를 하면서 실업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호무역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농산물이나 국방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수입에만 의존하게 되면 국가 안전 보장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무역을 통해서 막을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보호무역에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요거는 이제 국가 간의 마찰을 또 초래할 수 있겠지. 왜 니네는 이거 보호하려고 하냐, 열어라, 이렇게 해서 국가 간의 마찰을 초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고 하니까 이런 게 또 이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한 이제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소비자는 이제 자유무역을 할 때보다 다양한 상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어디까지 했냐면 프린트 124쪽부터 126쪽까지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프린트 어느 부분이 있냐면 127쪽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해. 우리 그 프린트에서 했던 요 부분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요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교과서는 오늘 우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냐면 135쪽부터 140쪽까지 진도를 나갔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42쪽 요거 우리 상식 수준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여러분 개인
개인적으로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